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빚을 관리해라, 부채를. 왜냐하면 뭐 사회 초년생이든 중장년층이든 빚은 다 있습니다. 이제 저처럼 완전히 은퇴한 사람은 저는 뭐 기본적으로 부채가 없는데 자산 규모는 옛날보다 줄었지만 그래서 결국 내가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내 돈이 4억이고 6억이 은행 돈이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실제 주인은 은행입니다.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6억을 다 갚지 않으면 그 집은 솔직히 온전한 내 집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당신의 부채를 잘 관리하고 가급적이면 고금리는 상환하고 낮은 금리로 이제 갈아타라 이제 그런 거.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금 관리나 이런 그 운영하는 데 있어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. 한국은 근데 실제 우리가 뭐 이체, 자동이체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어서 미국보다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많이 하시는 거고.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즘은 이제 우리 연구원님은 모르지만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매일 체중 달거든요. 그게 이제 나를 건강하게 살려고 체중을 보는 거 아니에요. 그거 똑같이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의 현금 흐름, 이번에 지출 뭐 이런 걸 항상 내가 체크하면 아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구나.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엑셀 파일로 만들든지 아니면 앱도 있습니다.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. 그다음에 결국 우리가 이제 사는데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의 문제거든요. 그래서 실제 장기적으로 보면 소득 증가율보다 나의 소비 증가율이 높으면 그거는 과소비를 하는 거고 일시적으로 몇 달을 그럴 수는 있지만 지속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. 나의 소득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면 결국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래서 가령 내가 버는 소득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하고 보너스 같은 걸 받으면 그거는 이제 저축이나 투자를 해서 이제 그걸 장기적으로는 금액을 불리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투자. 결국 투자를 우리가 상당히 스마트하게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배터리 주식을 산다, 뭐 삼성전자 트레이딩 한다보다는 10년, 20년을 보고 계속 커갈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되게 결국 투자라는 건 모든 게 이제 복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복리로 하면 나중에 눈덩이 같이 되게 불어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, 그다음에 절세도 생각을 해야 되고,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뭐 이런 그 유튜브가 이제 그런 건데 내가 금융이나 경제에 관한 지식을 좀 쌓아야 되고, 내가 일단 알아야 되고, 그 다음에 또 주위에 또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. 제 친구들 중에서 최근에 은퇴를 많이 하는데 방송국에 있다 은퇴한 친구가 얼마 전에 있는데 제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경제 지식, 금융 지식이 저보다 더 많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그 친구는 주위에다 자기가 자문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나의 금융 지식도 넓혀가지만 주위에 그런 사람을 둠으로써 자주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잘못 보는 거, 객관적으로 또 저 사람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그 사람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이 상품 되게 좋아서 같이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7가지를 챙기는 게 이게 꼭 뭐 미국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CFA 협회니까 근데 한국에서도 우리가 20대건 30대건 생각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은 대부분 지금 부동산이 있는 분이건 아니면 부동산을 살 분이건 하여간 부동산을 내가 빚을 내고 샀으면 그걸 어떻게 빚을 관리하면서 가치를 유지하고 할 것인가. 왜냐면 전체 자산의 한 뭐 60, 70% 이상이 보통 우리는 부동산 아니에요. 그렇죠? 예. 그러면 이제 연령이나 이제 성별 관계없이 이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칙이면서 뭐 나이 상관없이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원칙인 것 같아요. 예. 심지어 이제 그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쨌든 이제 골고루 이제 적용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. 교수님께서 이제 생각하셨을 때 일반적으로 약간 이상적인 그런 자산 배분 기준이 있을까요? 이게 다양할 수가 있으니까 뭐 좀 2030 같은 뭐 청년층이나 아니 기타 뭐 이제 장년층 4050 뭐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20, 30대랑 중장년층 한 5, 60대랑은 좀 틀릴 것 같아요. 그래서 후자, 그러니까 중장년층은 원본 보전을 좀 더 중요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20, 30대는 본인들이 또 소득도 많고 길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고 뭐 레버리지를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산, 그러니까 뭐 주식 같은 거죠.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중장년층은 일단은 뭐 현역보다는 소득이 급격하게 줄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본을 보존하면 면서 인플레이션보다 좀 높은 데 투자를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왔으니까 신한은행이나 대구은행 같은데 채권이 한 4%, 4.1%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매력이 있고 그 증권회사, 초대형 증권사 같은데 RP, 기업어음이 한 5%니까 이제 그런 거 중심으로 하면서 주식도 공격적인 회사보다는 배당을 많이 주는데 KT&D 같은 데가 한 5% 배당을 주잖아요.
은행들도 그렇고 우선주 같은 거가 이제 맞을 것 같고, 젊은 분들은 채권을 좀 많이 넣고 주식을 좀 편입을 하되, 그러니까 채권이 반이 넘고 주식을 좀 편입하되 주식도 배당을 좀 많이 주는, 그러니까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변동성도 낮고 좀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적입니다. 주가의 그러니까 하락 가능성도 없죠. 물론 많이 오를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, 그래서 원본 보존을 중시를 해야 될 것 같고, 20, 30대는 자신만만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채권 비중을 줄이고, 장기적으로 주식은 기업의 성장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요.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미국 시장의 S&P 500의 ETF 같은 걸 사도 되고, 본인이 뭐 종목 고르는 거 좋아하시면 빅테크나 성장하는 기업도 사고, 한국에서도 뭐 아까 말씀드린 5, 60대에 적합한 그 현대차 우선주나 이런 거를 사도 되지만, 또 뭐 삼성전자나 이런 그 다른 조금 공격적인 종목을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20, 30대는 주식이 한 7, 80% 돼도 되고, 채권이나 은행 같은 리스크가 극히 적은 거를 한 20, 30%, 그래서 주식이 대부분이 되고 채권을 하고.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금융 자산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는 뭐 중장년층은 집이 있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, 뭐 20, 30대는 부동산은, 그러니까 제가 한 3, 40년 이렇게 사람을 보면 나는 부동산이 될 것이다, 안 될 것이다, 그래서 부동산을 안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되게 후회를 많이 해요.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선진국 16개국 통계를 보면 거주용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장기 수익률은 비슷합니다. 근데 부동산은 이 변동성이 적어요, 주식보다는. 왜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리스크가 많잖아요. 근데 거주용 부동산은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, 주식은 레버리지를 절대로 돈을 빌려 투자하면 안 되지만 부동산은 내 돈을 한 20, 30%, 30%, 40% 넣고 나머지 돈은 모기지로 해서 갚아나가면 되거든요. 금리도 낮으니까. 그래서 부동산을 꼭 나의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, 초기 단계에는 목돈이 적으니까 내가 이제 은행 차입을 좀 많이 하겠지만 그걸 갚아나면서 이제 금융자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조금씩 그렇게 하는.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도 뭐 피터 린치 같은 이제 투자의 대가들이 말했던 뭐 자기 집 한 채는 꼭 마련해라, 약간. 아니면 이제 실제로도 그냥 살 곳이 필요하니까 집 한 채는 꼭 있는 게 좋다, 약간 이런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 개념이에요. 왜냐하면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으면 집이 장기적으로 올라가지만 내가 월세로 매달 지출할 것을 내가 모기지를 갚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실제 집을 사도 그 집값의 상승분 플러스 내가 월세 내는 그거를 기회비용으로 생각하면 나의 투자 수익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나고 보면 집을 한 채도 안 갖고 평생 자신 있게 살았던 분들이 나중에 중장년층이 돼서 상당히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, 그럴 가능성은 앞으로도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자산 배분의 기준을 이제 올 한 해로 가져와서 이제 두 가지 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, 예를 들어 이제 올해 이제 초반에 주식 시장이 오르면서 주식 투자를 많이 했던 분들은 나머지 이제 올해 하반기 자산 배분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? 근데 뭐 자산 배분이 그렇게 다이내믹하게 바꾸는 것은 내가 그 경제나 시장 사이클을 다 맞춘다는 얘기여서, 그 들고 있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면, 그러니까 진짜 초우량주, 장기적으로 과거에도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성장을 많이 할 것이고 좋은 산업에 포진한 기업이면 저는 그냥 계속 들고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60 넘는 분이 나의 금융자산의 뭐 8, 90%를 주식을 다 들고 있다고 하고 그것이 상당히 좀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면 줄여야 되겠죠.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좋은 주식을 들고 있으면 그냥 쭉 가는 게 되게 좋고, 20, 30대는 그것을 굳이 줄일 필요는 없다.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주식을 거의 안 하거나 집 한 채는 있지만 이제 특정 아직 자산에 투자할 돈이 있는데, 그러면 막 올해 하반기 교수님 어떻게 투자할까요?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답해 주실 거나요? 은행 예금이나 채권은 리스크가 적지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조금 커버하는 정도. 은행은 뭐 은행 예금은 커버도 못하죠.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기업에, 그러니까 주식을 산다는 건 좋은 기업에 내가 주인이 돼서 인연을 맺는 거 아니에요.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은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좋고, 그게 어려우면 이제 ETF, 아까 말씀드린 뭐 우선주 ETF도 국내에 있고, 미국에 같은 데는 이제 나스닥 ETF보다는, 나스닥은 이제 약간 첨단 기업이니까 성장도 높지만 리스크가 많아요. 그거보다는 시장 전체를 사는 S&P 500 ETF, 뭐 이런 거는 블랙록도 있고 저 뭐 뱅가드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. SSGA도 뭐 그런 것들 사면 되죠.
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화두가 인구 구조 관련돼서 저출산, 고령화. 사실 제 어렸을 때부터도 꾸준히 얘기는 되었는데 최근 들어 이게 좀 많이 심각하게 좀 와닿는 느낌인데, 이런 고령화 시대, 저출산 시대에서 이제 개인 또는 이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, 저출산 우리 사회가 진입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경제 활력이 없다는 거거든요. 경제 활력이 없으면 국내에서도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, 아까 우리 얘기한 뭐 삼성그룹이나 현대차 뭐 이런 데서 수출을 많이 하니까 내수랑 별로 상관은 없지만, 국내에 투자 기회가 없다는 것은 내가 좋은 기회를 계속 포착하려면 해외를 좀 눈을 떠야 됩니다.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보면 국내 일부 대형 투자 은행들, 증권사 같은 데가 그래서 국내에 투자 기회가 없어지니까 해외를 우리가 찾아보자. 그래서 이제 그런 역량을 많이 키우는 걸 제가 아는데, 우리 개인분들, 여기 청취자분들도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변해 간다면 국내에는 리스크 대비 좋은 투자 기회가 없어서 해외에 좋은 투자 기회를 찾아보는 게, 그게 뭐 주식 투자도 블루칩 미국에 사는 것도 있을 수 있고, 뭐 유럽의 명품주, 그러니까 럭셔리 하는 뭐 LVMH, 케어링, 구찌 지주사 이런 것들 다 상장이 돼 있습니다. 유럽에 우리나라 증권사 통해서 살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유럽이나 미국의 채권들도 금리들이 꽤 높아서 이제 그런 것들도 내가 좀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좀 눈을 떠가는 게 되게 좋다. 근데 처음에는 자신이 없으면 그냥 뭐 월 적립식 같이 미국 시장을 전체 사는 시장 S&P 500 ETF 같은 거를 이렇게 한 달 내 월급에 뭐 3% 5%를 이렇게 계속 사는 식으로 적립해 가는 것도 되게 좋은 거고, 그걸 하면서 아, 시장은 이런 거구나, 변동성은 이런 거구나, 이제 리스크.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 투자가들 처음 지난 몇 년 사이에 들어온 분들은 처음으로 시장이 폭락하는 걸 경험을 했죠.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게 이런 거구나. 그런 걸 배워 나가죠. 그래서 한꺼번에 또 갑자기 그런 기회가 생겼다고 또 너무 갑자기 그 점프를 해서 올리는 하는 것도 안 좋거든요. 예. 마지막 질문 네. 드리겠습니다. 제 시청자분들께 오늘 이제 미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들,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? 우리가 경제금융에 눈을 뜨는 게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지금 저희 여기 트러스턴 TV 같은 것도 이제 자주 보시면 좋고, 요즘은 이제 국내에도 재밌는 경제금융 투자 관련된 유튜브들도 많죠. 이제 그런 것들도 보시고, 그 다음에 그 성공한 기업인들의 자서전이나 아니면 언론인들, 기자 같은 사람들이 그분의 스토리를 쓴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걸 하면서 아, 기업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. 물론 이제 기업을 다니는 분들은 본인들이 아시겠지만, 그래서 뭐 한국은 성공한 기업인들이 자서전을 많이 안 써요. 그거를 쓰면 이제 관련된 인물들한테 피해도 줄 수 있고, 괜히 정부가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국세청이 들이닥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서전이 재밌는 게 없는데, 물론 이제 호암 자서전,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자서전 이런 건 재밌습니다. 30-40년 전 책이어도. 근데 미국에서 저는 진짜 일론 머스크의 자서전은 아니죠. 그분에 관한 위인전 뭐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뭐 제프 베조 아마존 창업가, 그 다음에 회사들마다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논한 책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런 책들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업종별로도 있고, 그 다음에 막 다양한 책들이 많아서 번역이 많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틈틈이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, 내가 가령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심이 있으면,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재미있는 게 픽사, 애니메이션 하는 회사가 원래 독립회사였는데 스티브 잡스가 대주주이고 돈을 대줬어요.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디즈니와 협업을 하다가 디즈니가 인수를 해서 지금은 자회사로 돼 있는데, 그런 걸 읽으면서 아, 이런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콘텐츠 회사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. 생각보다 리스크가 되게 많네. 그리고 한국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지? 그러니까 제가 가령 이제 지금 방송 콘텐츠 회사 사회이사를 하니까 그런 걸 읽어서 또 그 미국의 경우를 제가 배우잖아요, 되게.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까 제가 CFA 협회가 얘기한 7가지 경제적인 독립을 위한 그 7가지 원칙을 얘기할 때도 나의 지식을 쌓고 주위에 좋은 어드바이스, 조언을 해줄 사람으로 둘러싸라, 나를. 이제 그런 것처럼 지식을 꾸준히 쌓는 게 되게 좋아요. 그러면서 또 재미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경제 신문을 읽는다거나 온라인으로, 아니면 이제 뭐 해외 언론 같은 경우도 이제 번역, 요즘은 이제 번역 같은 거가 쉬우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하면서 꾸준히, 왜냐면 이거는 마라톤이지 단기전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내가
시간을 내면서 하면 되게 투자도 내가 좀 더 알면서 하면 훨씬 더 재밌고 성공 가능성을 되게 높이고 그다음에 실수를 좀 적게 할 수 있습니다. 네. 오늘 귀한 말씀,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시청자분들께 또 이제 오늘 이남우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들이 이제 좀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지금까지 이제 트러스트온 연금 포럼의 고재량 연구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